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덧셈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CLA까지 했었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 덧셈기를 HDL로 설계하는 부분을 하려다가 이제 너무 시간이 초과돼서 좀 못하고 끝냈었는데, 이어서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장은 4.5장입니다. 바이너리 애더 서브트랙터고, 처음에 리플 캐리 애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풀 애더하고 하프 애더를 우리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풀 애더하고 하프 애더를 이용을 해서 리플 캐리 애더를 만들었는데, 리플 캐리 애더가 이제 비트 수가 커지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지연 시간이 길어져서요. 그 지연 시간은 캐리 전파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캐리가 이렇게 리플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리플 캐리 헤더라고 하는데, 이게 그 리플 캐리 헤더가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뭐냐면, 입력은 이미 들어왔지만 캐리가 전파가 돼서 이제 하위 비트로부터 캐리가 전파가 돼서 내 위치까지 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동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가장 불합리한 문제였습니다. 좀 하드웨어의 정신에 맞지 않죠. 하드웨어는 입력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고 동시에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게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인데, 이제 리플 캐리 헤더 같은 경우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CLA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각각의 자리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자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이용을 해서 캐리 프로파게이터하고 제너레이터를 미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캐리를 모든 자리에서의 캐리를 미리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된 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캐리 프로파게이트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 룩 어헤드, 캐리를 먼저 우리가 생성을 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므로써 덧셈기의 성능을 높이는 이제 그런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덧셈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HDL로 구현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좀 많은데, 그러니까 좀 그 실제적인 측면, 실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어떤 칩을 만들고 있다, 어떤 SoC 혹은 ASIC 칩셋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여러분들이 어떤 뭐 삼성이나 뭐 TSMC나 하이닉스 이런 그 이 팹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팹을 대상으로 해서 칩셋을 만들 텐데요. 그러면은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마다 회사마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고요. 또 이제 그 공정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요. 뭐 65나노냐, 뭐 40나노냐, 뭐 28나노 공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덧셈기 같은 것들은 이미 제공을 합니다. 몇 비트 덧셈기다 그러면 뭐 그 덧셈기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ASIC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FPGA가 있을 텐데, 이건 이제 공장에서 그 실제 이제 팹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칩이죠.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고, 이건 이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칩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칩을 만들어 놓고 이 칩 안에 다양한 그 룩업 테이블, 로직들, 메모리들, IO, 다양한 IO들, 뭐 이런 요즘에는 좋아져가지고 뭐 딥러닝을 만들 수 있는 NPU가 내장된 것도 있고요.
어떤 그 특정 목적을 위한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CPU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암코어 같은 것들. 암코어 같은 CPU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모든 에이직 칩셋에서는 CPU를 그 이제 당연히 어떤 칩에는 하나의 칩에는 CPU가 반드시 탑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좀 SoC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SoC 규모의 웬만한 큰 에이직 칩셋 같은 경우는 CPU가 들어가 있고 CPU는 100% 암을 쓰고 있습니다. 암. 그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CPU 말입니다. 이 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삼성도 엑시노스를 만들고 있고 애플도 A 시리즈를 만들고 있죠. 이 암이 미리 장착된 FPGA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이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징크라고 하는 그 FPGA 칩셋 계열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때 이 FPGA 같은 경우도 그 미리 덧셈기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그 덧셈기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덧셈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에이직 같은 경우도 팹에 따라 가지고 그런 덧셈기 같은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덧셈기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덧셈기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인퍼런스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인스턴시에이션을 그냥 합니다. 그래서 덧셈기호를 써서 덧셈기를 만들면 그냥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제일 좋은 그런 덧셈기를 불러다가 여기다가 장착을 합니다. 이 코드를 이제 잠시만 다시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덧셈기 코드인데요. 덧셈기는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add 해서 입력이 A, B고 출력이 sum과 carry가 나온다. 자, 입력이 지금 4비트라고 했고요. 출력은 4비트하고 carry 1비트 해서 총 5비트입니다. 이렇게 5비트고 가장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묶는 거라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carry하고 이 sum을 붙입니다. 요 기호가 concatenation이고요. 그 C에서는 이 중괄호를 우리가 코드 블록을 지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우리 베릴로그에서는 concatenation 그러니까 비트를 붙이는 것에 이용을 합니다. 요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C라는 하나의 와이어가 이렇게 오고 S라는 이 4비트짜리 와이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토탈 5비트짜리 와이어 요 데이터 세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선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C, S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A하고 B를 더해서 CS에다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C 같으면 이게 뭐예요? A 플러스 B는 C, S다 라고 정의하면 이게 정확하게 C적으로 해석을 하면 A라는 이 변수에게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주소를 찾아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그 A라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읽어와라 라는 동작이고요. 이렇게 딱 되면은 마찬가지로 B라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주소 어드레스를 찾아내고 메모리 어드레스를 찾아내고 그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B라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PU에 있는 ALU를 이용을 해서 덧셈을 한 다음에 요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는 동작입니다. 그쵸? 대입 연산자가 되고요. C에서는 정확히 이 동작을 합니다. 메모리 주소 찾고 메모리 접근하고 데이터 불러와서 레지스터에 집어넣는 것까지가 요 동작입니다. 딱 변수를 쓰면. 근데 이거 지금 HDL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이 전혀 아니고 어떤 동작이냐? 그냥 덧셈기호를 딱 썼으면 덧셈기를 불러와라, 호출하라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덧셈기의 입력을 A하고 B 포트 4비트짜리 A하고 B
포트에 연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지금 5비트인데 5비트 지금 덧셈을 하면 4비트 더하기 4비트 하면 5비트 출력이 나오는데 그것을 첫 번째 비트는 C에다 연결하고 하위 4비트는 S에 연결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드웨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연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베릴로그 실력이 쑥쑥쑥 늘게 되고요. 하드웨어 설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자, 다음엔 여기 테스트 벤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 회로를 그대로 불러다가 여기다가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별명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그 입력값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4비트의 데시말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학생 질문을 한 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샵 100을 하지 않고 숫자를 안 넣게 되면 아무런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아요. 이게 숫자를 여기다 0을 해 놓으면 이니셜 비긴에서 딱 시작하면 이 모든 문장이 한 번에 다 수행이 돼 버립니다. 0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수행이 돼 버리고 그냥 끝나 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사실은 엄청 확대해 보면 좋은 시뮬레이터 같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제로 타임도 아주 미세한 델타 타임이라고 해서 그 스왑 같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베릴로그에서 미세한 시간을 주긴 하는데 요 사이에 근데 아마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아마 그런 시뮬레이터 펑셔널 시뮬레이터에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숫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1이라도 넣어주면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펑셔널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숫자가 뭐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파형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피지컬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 숫자가 너무 작으면 또 시뮬레이션이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덧셈기를 설계하는 방법이고요. 덧셈기는 이런 식으로 사실 설계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의 의미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er subtractor를 설계를 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 요게 이제 behavioral 레벨 디자인 방법이에요. 그냥 동작을 기술을 한 거죠. 구조나 어떤 로직 이퀘이션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덧셈기가 동작해야 되는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가 동작해야 되는 그냥 동작을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보면 일단 그런 비헤이비어럴 레벨 디자인이 뭔지부터 확인하고 또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 해서 어떻게 했냐면 m이 0이면 덧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m이 1이면 어떻게 하라? 2의 보수로 덧셈을 하라 즉 뺄셈을 하라라는 뜻이죠. 요게 지금 a-b하고 똑같은 동작입니다. 알다시피 not을 취하고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가 되고요. 이게 b바가 되고 b바를 더했으니까 이제 a 빼기 b가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adder subtractor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그냥 설명을 했어요. 0이면 더하고 1이면 빼라. 이런 게 이제 비헤이비어럴 레벨 디자인 기법 중에 기법입니다. 자,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요걸 살펴보면 이제 자, 못 보던 문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add sub를 우리가 덧셈 뺄셈기를 설계하겠다라고 했고 입력은 A, B이고 M이라는 이런 컨트롤 시그널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셀렉트 시그널이죠.
그리고 출력이 이제 S인데 이번에는 그 캐리를 따로 만들지 않고 S 5비트짜리를 한 번에 그냥 선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더 편리하겠죠. C라는 것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그래서 인풋은 4비트의 AB이고 그리고 M이라는 셀렉트 컨트롤 시그널이 하나 들어가 있고 출력은 5비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요게 있는데요. 이렇게 레그 5비트 S, AS를 한 번 더 선언했어요. 이게 레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출력이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는 레그라는 것을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웃풋은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S는 지금 풀 컨비네이셔널 로직인데 이 AB에 따라 가지고 S, C가 막 변하죠. 뭔가 제약 조건이 없이 그냥 막 변합니다. AB가 변하면. 근데 요럴 때는 특별히 레그라는 걸 쓰지 않고요. 이제 요런 경우 always라는 게 딱 붙으면 그 안에서 정의되는 이 출력 포트들은 출력 시그널들은 전부 레그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웃풋 포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신호라고 할지라도 always 문에서 정의가 되면 무조건 레그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같이 써도 돼요. 아웃풋하고 여기다가 레그를 써줘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레그라고 써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처음 배우니까 이렇게 따로 써봤고요. 그 다음에 always를 쓰게 되면 이게 always라는 게 원래는 순차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고 싶을 때 어떤 순서를 가진 동작의 순서를 가진 그런 그 동작을 기술하고 싶을 때 always 문을 씁니다. 이렇게 순차문을 쓸 때 이제 쓰는 건데 이 always가 요게 한 단위로 해서 그 코드가 기술이 되고 여기에 여러 문장이 들어가면 이제 begin하고 end를 써주면 됩니다. begin하고 end를 써주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add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 입력 신호 여기 입력 신호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sensitivity list라고 그래요. sensitivity list라고 합니다. TPTV인가? 요즘에는 이렇게 철자가 헷갈리지. 요게 sensitivity list가 뭐냐면 정의가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력 성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출력에 영향을 주는 입력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B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얘가 어떤 회로를 만들어내냐면 지금 이 S가 동작할 때 이 A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 B가 변해도 출력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의 변화에 대해서 출력이 반영이 안 됩니다. B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1이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출력이 뭐 1이었다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게 A이고 B이고 뭐 Y라는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B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Y가 0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1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1로. 그러면은 이 값이 다 반영이 돼서 여기에 출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B 단독의 변화에 대해서 출력으로 반영시켜주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센시티비티 리스트예요.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력 성분. 근데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모든 입력이 출력에 영향을 줘야 되겠죠. 컨비네이셔널 로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할 경우엔 이 센시티비티 리스트에 그냥 모든 입력을 다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약간 요약을 하자면 이 always 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always 문 이렇게 if 문을 쓰려면 always를 써야 된다. 이 if라는 게
어떤 순서가 있는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면 이런 동작,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동작, 뭔가 동작의 순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는 순차적인 동작은 always 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if 문과 같은 어떤 조건을 쓰려면 always를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always 문으로 쓸 때 이 sensitive list는 combinational logic 같은 경우엔 모든 입력을 다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always 문 안에서 정의되는 출력 시그널들은 이게 꼭 아웃풋 포트가 아니더라도 출력 시그널들은 렉으로 선언을 해준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그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좀 헷갈리면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조건문을 쓰고 싶을 때 always를 써야 되고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니까 모든 입력을 여기 sensitive 리스트에 다 써주고 이 안에서 그 정의되는 출력들은 레그라고 해서 한 번 더 선언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lways 문까지 나왔고 if 문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 HDL 문법의 거의 뭐 85% 정도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문법의 85%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거의 90%까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남은 문법이 몇 개 없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더 가르칠 문법이라고 해봤자 이제 케이스문 남았고 뭐 파라미터 남았고 이건 뭐 문법도 아니고요. 파라미터 그리고 뭐 리피트 4 이런 거는 그 테스트 벤치 작성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문법도 아니고 사실 이 always 문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드웨어는 기본이 뭐 기본적으로 반복이에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동작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파워가 오프될 때까지. 하드웨어는 계속 켜져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C 언어 같으면 한 번 딱 작성하면 끝이죠. 근데 얘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lways 문은 always잖아요. always 항상 돌고 있어요. 반복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그 베릴로그에서 반복문을 어떻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번 돌아가는 아니면 뭐 100번 돌아가는 무한 반복하는 회로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반복을 내가 어떻게 HDL 문법으로 표현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포문을 써야 되나? 뭐 이런. 근데 지금 HDL은 그런 동작 자체를 기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드웨어 구조를 만드는 거지. 내가 여기서 기술하는 건 하드웨어 구조고 그 하드웨어 구조는 그냥 있는 자체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어해서 동작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또 별다른 문제고 이제 2학기 때 더 하게 되겠지만 어쨌건 존재만으로 걔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C하고 달라요. 여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다 라는 겁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무한반복. 얘를 멈추게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돌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또 다른 회로가 필요합니다.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이 컨트롤러는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거고 지금은 이거를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무한정 반복하는 회로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스트 벤치인데 테스트 벤치는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한데요. 지금 보면 추가된 거는 앞에서 봤었던 테스트 벤치와 차이점이라고 해봤자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M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차이점이. 그래서 테스트 벤치에서도 M이라는 거 하나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테스트 벤치에서는 그냥 그대로 똑같습니다. 입력 쪽은 다 렉으로 선언했고 우리가 출력은 와이어로 선언합니다. 똑같이 선언하면 됩니다. 테스트 벤치에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입력은 렉으로 해주고 출력은 와이어로 그냥 연결해주면 되고 그리고 테스트 벤치도 앞에 거랑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M이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M을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 번씩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m이 이제 1비트이고 바이너리로 0이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덧셈기 동작을 여기서 지금 애더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 시간부터는 m을 1로 바꿨으니까 요거는 이제 서브트랙터의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뺄셈을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애더 서브트랙터에 대한 그 HDL 코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엔 우리가 이어서 그 CLA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LA. 물론 뭐 CLA를 이렇게 설계하진 사실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CLA를 HDL로 한번 설계를 해본 그냥 예시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설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덧셈 기호씁니다.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냥 CLA 붙을 겁니다. 대체로 CLA를 붙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이런 코드는 배울 필요가 없냐? 이런 코드 배울 필요가 없냐?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텐데 뭐하러 이걸 하고 있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의 지금 65나노 공정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덧셈기를 줘서 덧셈기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800MHz로 동작을 하는 그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해봤더니 795MHz까지는 동작을 하는데 얘가 이 800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참 난감한 순간이 왔습니다. 무슨 방법을 해도 800메가가 안 나와요. 바이올레이션이 생겨가지고 795MHz에서만 안정적으로 동작이 가능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레이아웃도 고쳐보고 뭐 이런저런 걸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단계 올라가서 로직 레벨에서 혹은 알고리즘 레벨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수정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하다 안 돼서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 레벨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제 덧셈기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더 빠른 덧셈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넣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덧셈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클럭 사이클의 동작을 시켰는데 얘를 두 클럭 사이클의 동작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를 덧셈기를 나눠 가지고 중간에 레지스터를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지연 시간을 줄임으로써 속도를 높이는 그런 파이프라이닝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라이브러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안을 까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엔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덧셈기를 하나하나 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분석을 해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넣어주고 클락 속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급 엔지니어, 디자이너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경우 때는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코드를 짭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이 짭니다. 웬만한 거는 커버가 되는데 이제 고속으로 가고 고성능으로 가고 할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100메가 헤르츠가 고성능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160 나노 공정을 쓰고 있어요. 그때 160 나노 공정으로 예를 들어 한 뭐 500MHz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 되게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뭐 25나노 공정이다 이런 데서 뭐 500메가다 이런 거는 뭐 금방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정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 공정에서 목표로 해야 되는 클락 주파수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공정이면 이걸 안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공정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성능, 높은 클럭 주파수를 요구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고, 목표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런 작업도 또 수반되게 됩니다. 각 그
뭘 하나에 따라서 지금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LA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모듈에서 아웃풋,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들어있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중간 배선들은 전부 와이어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P하고 G를 우리가 캐리 프로파게이터하고 제너레이터가 우리 그 A하고 B 입력이 딱 들어오게 되면 AB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익스클루시브 OR하고 AND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프로파게이터하고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그냥 들어오면 바로 만드는 요런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사용했었던 그 식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 레벨 디자인 기법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캐리는 그냥 0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캐리 C1은 G0O와 요거 AND, C2는 G1 하고 요거하고 오화 시키고 요 값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 수식으로는 다 풀어봤는데 요렇게 해서 C2, C3, C4까지 다 캐리를 이렇게 미리 생성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sum은 어떻게 되냐면 C4는 이제 출력이고요. 요 C 값하고 뭐하고 P하고 요렇게 exclusive OR를 해주게 되면 S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C가 5비트이기 때문에 그 5비트 중에서 이게 지금 C가 이렇게 5비트인데요. 원래 선언되어 있는 게 이렇게 5비트인데 4, 3, 2, 1, 0 C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sum에 더해질 것들은 이제 요 값들이니까 3, 2, 1, 0 이거하고 이제 P가 지금 4비트죠. 요거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하라? exclusive OR를 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위 4비트만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 값은 그냥 그대로 출력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전체를 컨캐치네이션으로 해서 지금 두 개를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sum에다가 5비트짜리 sum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4비트고 이게 1비트니까 최종 5비트 출력이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이 코드랑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코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좋은 그런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조를 이렇게 뜯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테스트 벤치는 사실 이렇게 짜고 나서 얘를 짜고 나서 새로 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썼던 테스트 벤치를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만 그냥 CLA라고 바꿔주면 요거 가지고 그대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스트 벤치는 매번 짜지 않습니다. 몇 개 짜놓고 그걸 그냥 활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좀 다른 테스트 벤치를 짰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는 똑같고 이제 이니셜 비긴 해서 A하고 B값 초기에 0을 넣어줬고 리피트 문을 이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32번 리피트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는 100으로 해서 A는 A 더하기 1, B는 B 더하기 2를 하면서 한번 32번 리피트를 해서 덧셈을 하라라는 그런 이 동작입니다. 리피트. 요거는 테스트 벤치에서만 씁니다. 리피트는. 자, 그 아래에 있는 그 경로로 들어가서 EDA 플레이그라운드에 이제 들어있는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EDA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이 덤프를 꼭 해줘야 되니까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똑같은 거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 바꾸고 싶으면 뭐 여러분들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세팅을 놔두고 런을 시키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제 수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돼서요. 요게 지금 위에 거는 A는 1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B는 2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요게 지금 헥사로 돼 있어서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게 바이너리로 볼까요? 요게 그 데시말 넘버로 볼 수 있는 게 지원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요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덧셈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 덧셈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드들을 여러분들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가 여기서 좀 바꾸고 싶은 것들 변형을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만 내가 동작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으로 바꾸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10개만 돌아갑니다. 뭐 요런 것도 해보고 요 숫자도 바꿔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도 해보고요. 이니셜 문을 2개를 써서 리피트를 따로 A하고 B를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코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수정하고 싶은 것들 뭐 수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훨씬 HDL을 이해하고 처음에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데시말 애더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